양쪽 눈썹을 못 올라가게 잡으시고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살짝 잡고 안구에서 떨어뜨리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중안면부, 특히나 코 주변에 라인이 스트레이트하게 좀 나타나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가지게 되셨죠. 코끝 부위에 이제 처져 있던 비주와 뭉툭했던 부분들도 다듬어서 전체적으로 좀 날렵한 느낌으로. 보시면 뭐 아주 전형적인 소세지 쌍꺼풀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낮추려고 오셨는데 이제 이런 경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첫 번째 수술은 절개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선은 비절개로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개를 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절개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 피부를 잘라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죠. 가깝죠. 눈하고 눈썹이 가깝다는 거는 눈꺼풀 양이 별로 없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눈하고 눈썹이 가까우면 누르면서 약간 두툼한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피부 처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그냥 가깝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는 거고, 피부 양은 눈하고 눈썹이 먼 분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 대충 한국인들의 평균이 30에서 35m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거리가 좀 적다 그러면 25에서 3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대체로 오시면 한 2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래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가 좁아서 피부가 작았던 영향도 있지만 첫 번째 수술에서 보통 3, 4mm 정도 잘라내게 되거든요. 피부 양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줄어든 상태에서 온다. 이제 이렇게 쌍꺼풀이 있고 이 높이를 뭐 대충 뭐 한 요 정도로 낮춘다고 가정했을 때 두 줄 따기가 아닌 쌍꺼풀 낮추는 수술은 이 흉터를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흉터에 절개를 가하고 내가 원하는 선까지 절개를 새로 해서 그 사이에 피부를 잘라내는 거죠. 절제대에서 나가는 피부에 기존 흉터, 쌍꺼풀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 원래 선으로 쌍꺼풀이 돌아가니 많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깔끔하게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피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 여유가 많지 않다. 물론 잘라내서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부 절제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두 줄 따기를 하면 또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는 두 줄 따기를 권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소세지처럼 보이는가? 높이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예인들 사진이나 내가 봤을 때 예쁜 눈 같은 경우는 되게 쌍꺼풀이 높고 시원하니까 아, 나도 쌍꺼풀을 높게 하면 눈이 시원하고 예쁘게 나오겠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왜 안 되느냐? 모든 거는 비율이다. 여기서 비율은 어떤 걸 보냐면 눈꺼풀 총 길이에서 쌍꺼풀이 차지하는 비율 한 45%는 돼 보이죠? 이 쌍꺼풀이 눈꺼풀 전체에서 20%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세지로 인식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 거리에 맞는 비율을 조정해서 디자인해야 된다. 시원하고 높고 자연스러운 선은 이 거리가 먼 사람들한테 가능한 얘기고, 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에 맞게 쌍꺼풀은 줄여야 됩니다. 그냥 높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눈동자 길이에 대한 비율.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에서 20%를 넘으면 보통 소세지처럼 보이게 됩니다. 동일한 쌍꺼풀 높이라고 하더라도 눈이 덜 떠지면 훨씬 두껍게 보여요. 눈이 안 떠져서 안검하수 교정, 눈매 교정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눈매 교정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쌍꺼풀은 높게 하고 싶은데 안검하수는 심해. 그럼 무조건 소세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 비율을 참고해서 눈을 보시면 다 좀 과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율을 봐도 이쪽 눈 같은 경우에 거의 한 30%, 동공 길이에 비해서 이것도 거의 뭐 한 30% 넘는 것 같죠. 대체로 20% 넘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비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정을 두 줄 따기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만큼 쌍꺼풀을 낮춘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위에 있는 요만큼의 피부가 이제 쌍꺼풀 쪽 피부가 아니라 쌍꺼풀 위쪽 피부로 바뀌게 됩니다. 얘가 두꺼운 곳도 있는데 이 피부가 좀 부족해서 이 쌍꺼풀을 좀 덮지 못하는 이런 느낌이 피부가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서 상쇄된다. 그거는 수술 뒤 사진을 보면서 비교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 줄 따기를 시행을 했습니다. 수술 직후 사진을 보시면 뭐 이렇죠. 속눈썹 뒤집어짐, 점막 보임이 부어 있을 때는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붓기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돼 있다. 위에 이제 이런 걸 붙여놨죠. 두 줄 따기는 기본적으로 원래 선을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선으로 돌아갈 확률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좀 덧대서 기존 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뭐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하도록 붙여 놓는다. 가능하면 실밥 뽑을 때까지는 뭐 좀 붙이고 있도록 합니다. 실밥이 좀 빨리 뽑혀야지 흉터가 좀 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빨리 뽑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4일째 실밥 제거하고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실밥 뽑을 때 어느 정도 결과는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밥 풀어보니까 약간 막 두 줄이 생기면서 쌍꺼풀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기다려서 별 의미가 없거든요. 빨리 다시 들어가서 기존 유착 풀고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뭐 이렇게 지금 깨끗하게 이제 우리가 의도한 대로 낮아졌다 그러면 일단 지켜보는 거죠. 근데 4일째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한 달 내에는 좀 안심하기가 좀 그렇다. 왜냐하면 한 달 내에서도 좀 원래 선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실밥 뽑을 때 한번 보고 한 달째 모양 체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이상 없으면 그 이후에 원래 선으로 돌아갈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한 달 이후에는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근데 보시면 이런 게 이제 기존의 흉터가 약간 보이죠? 앞쪽에.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절개를 밑으로 했잖아요. 밑으로. 기존 선은 위로 했고 이 선을 아웃라인으로 뽑기 위해서 너무 앞쪽까지 절개가 이어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흉터까지 어떻게 커버하기는 힘들다. 근데 이제 안쪽에서는 저희가 끊어주는 수술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흉터의 경과를 밟게 되거든요. 보통 흉터는 한 달까지 좀 더 두꺼워지고 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겉으로 봤을 때 수술 전보다 오히려 좀 빨간 기운이 좀 더 돌게 되는데 이런 거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 4개월째 사진 보시면 그런 선 같은 게 이제 거의 희미해졌죠. 그래서 티가 안 나고 뭐 아래선으로 이제 깔끔하게 됐고 심하게 뒤집어졌던 속눈썹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내려왔죠. 같은 날 찍은 사진인데 지금 흉터가 좀 보이죠. 근데 이제 상처는 시간 지나면서 좋아집니다. 4개월 차 이 정도면 뭐 한 6개월, 8개월 지나면서 굉장히 흐려지게 될 겁니다. 여기 위에 기존 선 보이시죠? 굉장히 흐려졌습니다. 두 줄 따기 하면 제일 크게 오해하시는 게 지금도 쌍꺼풀이 이렇게 진하고 보기가 싫은데 이게 한 줄 더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선은 우리가 풀어주기 때문에 흉터가 연해지고 그다음 새로 잡을 선은 다시 약하게 잡을 거니까 별로 안 진해요. 그래서 실제로 전반적인 흉터는 오히려 좋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후 사진인데 비율적인 면에서 개선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의 뭐 반반인 느낌인데 눈꺼풀 대 쌍꺼풀 비율이 거의 뭐 15에서 20% 정도 들어갔고 동공 길이 대 쌍꺼풀 길이도 거의 한 30% 이상인데 여기서는 거의 뭐 15% 적당한 비율로 돌아와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근데 대체로 첫 번째 수술에서 만약에 이런 느낌이 나왔다 그러면 좀 더 높게 할 걸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높여서 이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처음에 했는데 너무 낮다. 그래서 높였다. 그랬더니 소세지가 됐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비절개로 2번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체로 절개 2번 한단 말이죠. 절개는 재수술할 때 피부를 조금씩 잘라요. 피부가 좀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 저희도 두 줄 따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두 줄 따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심하지도 않고 결과도 뭐 제가 이게 뭐 위로 돌아가니 말씀 많이 드렸지만 완전히 윗선으로 돌아가서 재수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만약에 내가 피부를 잘라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자는데 눈이 잘 안 감겨요. 그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거는 되돌릴 길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을 없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두 줄 따기를 권하는 경우가 요즘에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눈 재수술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첫 수술을 했는데 만족하지 못하셨던 분들이에요. 쌍꺼풀은 생겼지만 전체적인 눈 모양이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오른쪽 쌍꺼풀의 경우에는 약간 느슨해져서 풀려 있는 상태지만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고 쌍꺼풀이 보이는 폭은 뭐 3-4mm 정도로 적당한 폭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 눈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왼쪽 눈의 이제 결과가
좀 아쉽다. 검은 눈동자 또는 흑자위가 많이 가려져 있어서 한 60% 정도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예쁜 모양의 쌍꺼풀을 만들었다고 해도 전체적인 눈 모양이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눈 위에 보시면 이렇게 눈 위가 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눈 뜨는 힘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가 꺼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이제 함몰 눈꺼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 있는 안화 지방이 양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에요. 안화 지방 양은 열어보면 적당한 경우가 많은데, 이마 근육을 쓰므로 인해서 지방이 적어 보이는, 눈 위가 꺼져 보이는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원인 또한 눈 뜨는 근육의 어떤 힘이 약한 문제, 그런 게 이제 원인인 것이지 절대적인 지방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수술 후 5일째 정도에 실밥 뽑는 날 이제 사진이 되겠는데요. 이분은 원래 기존 라인이 8mm 정도 됐는데 좀 더 높은 화려한 아웃라인 쌍꺼풀을 원했어서 2mm 정도 높인 10mm의 아웃라인 형태의 쌍꺼풀로 라인을 올리게 되었고요. 절개 눈매 교정을 통해서 이 눈 뜨는 근육을 조여줌으로 인해서 흑자위가 거의 90%에서 100%까지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드렸고요. 이마 근육을 안 쓰게 돼서 눈썹이 떨어지고 눈 위가 덜 꺼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었습니다. 또한 라인을 좀 더 밖으로 시원하게 뻗어 보이게 하길 바라셔서 앞팀 1mm 시행하였고, 뒷 라인도 좀 높게 바깥쪽으로 시원하게 뻗게 하길 바라셔서 그런 디자인으로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에 보시면 절개 눈매 교정이라는 것은 동공 가운데 라인 기준으로 정상 부위에서 한 포인트만 고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 이 부위는 고정이 되고 양쪽 부위는 붓게 되기 때문에 약간 눈이 뭐 뾰족해 보인다 또는 뭐 산 모양처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는 다 좋아지게 되겠고요. 초반에 눈이 미세하게 좀 덜 감기는 경우도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3개월째 자리 잡은 사진인데요. 조금 뾰족해 보였던 눈꺼풀 모양이 이렇게 이제 완만한 곡선으로 붓기가 빠지면서 완성이 되게 되었고, 라인도 본인이 원하셨던 화려한 시원한 아웃라인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열어서 이제 안화 지방을 재배치를 해서 이 절개선 부위로 끌어당겨서 고정을 하게 되면 눈 위에 꺼져 보이던 그런 함몰 눈꺼풀이 해결될 수 있다. 눈매 교정과 눈 위에 있는 지방 재배치만 해서도 전체적으로 눈 뜨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힘을 주지 않아도 또렷한 그런 눈을 이제 가지게 되셨고요. 마지막으로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 놓고 정리를 해보자면, 절개 눈매 교정이 이제 꼭 필요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뭐 첫 수술이든 이런 한번 해봤는데 아쉬워서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경우든, 이런 경우라면 절개 눈매 교정 없이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눈 위가 꺼지신 분들에 있어서 내가 이게 안화 지방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마를 들어서 눈이 꺼져 보이는 것인지 이제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눈썹을 잡으시고요. 양쪽 눈썹을 못 올라가게 잡으시고 눈을 한번 크게 떠보세요. 또렷하게. 이게 바로 이제 절개 눈매 교정을 하는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눈 위가 꺼져 있으시면 그거는 안화 지방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하면 꺼져 보이던 눈도 불룩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효과를 내는 절개 눈매 교정 수술을 하면 해결된다는 뜻이죠.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워낙에 눈 뜨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눈에 항상 이렇게 힘을 주는 습관이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수술을 통해서 굉장히 또렷하게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예전 습관이 좀 남으셔서 초반 1, 2주 정도는 굉장히 눈을 과하게 뜨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더 이상 눈에 힘을 줄 필요가 없다. 제발 좀 힘을 빼셔라. 그렇게 되면 과하게 수술한 것 같아 보인다. 결국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만 눈이 고쳐지고 나면 이마를 쓰는 습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째 이후에 경과를 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이마를 쓰게 되지 않고 눈을 뜨게 돼서 너무 편하다.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 같다. 그런 이제 소감을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절개 눈매 교정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경우에 초반에 이제 눈매 교정을 해드리면 과해 보인다 또는 과하게 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케이스에서도 그렇지만 눈매 교정은 약간은 뜨는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수술 직후보다는 약 한 5% 10% 정도는 약간 내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술 최종 결과를 90% 정도 보이게 만들려면 95% 정도로 보이게 초반에는 조여놔야 약간은 내려와서 90%로 이제 정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초반에 어떤 그런 수술 직후 모습을 보고 좀 놀라시거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리를 잡으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는 절개 눈매 교정의 어떤 부작용이나 뭐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을 좀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환자분은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눈이 상당히 좌우로 폭이 좁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눈꼬리가 높은 것을 불만사항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수술을 진행했는데 눈꼬리하고 이 골격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뒤트임 수술을 하기에 적합한 눈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안화골이 너무 넓으면 이 눈꼬리의 이 아랫 눈꺼풀의 끝단을 너무 과도하게 당겨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복원력이 상당히 커지고 수술하고 나서 이 안화골에서 눈꼬리가 유착되기도 전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새로 고정했던 자리와 다시 돌아간 자리 사이에는 흉터가 과도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눈꼬리에서 안화골까지의 거리는 대략 5에서 7mm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사실 이것은 별로 사람들이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살짝 잡고 안구에서 떨어뜨리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이 아랫 눈꺼풀이 얼마나 힘이 좀 있는가 그런 것을 판단하는 방법인데 이 눈꺼풀을 당겨봤을 때 안구에서 정말 딱딱하게 안 떨어지고 그리고 잘 안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수술을 해보면 당겨놨을 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눈꺼풀이 딱딱하고 잘 안 늘어나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잘 늘어나는 분들이 뒤트임 수술을 하기에는 더 적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눈꼬리가 끝나는 위치가 안구의 완전한 측면이 아니라 살짝 안쪽에서 끝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 뒤트임 수술을 했을 때 더 많이 눈동자가 열리면서 가시적으로 눈이 옆으로 길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눈꼬리가 충분히 측면에서 끝나는 분들은 뒤트임 수술을 하더라도 내가 정면에서 거울을 봤을 때는 눈이 길어지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고 다만 눈꼬리가 내려가거나 아랫 눈꺼풀 위주로 확장이 되는 효과는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교적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적합한 케이스라서 저희가 뒤트임, 밑트임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수술 직후 사진을 보시면 이분처럼 전반적으로 눈이 작은 분들은 뒤트임, 밑트임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쌍꺼풀 수술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전에 눈의 길이에 비해서 가시적으로 길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눈꼬리의 위치도 수술 전보다 대략 2에서 3mm가량은 내려간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눈꼬리가 오른쪽 눈꼬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눈꼬리가 높은 쪽 눈이 대개는 바깥쪽 흰자가 더 좁기 때문에 눈이 작게 되거든요. 눈꼬리의 위치가 달라서 눈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을 조금씩 조절을 해서 양쪽 눈꼬리의 위치나 크기를 대칭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눈의 바깥쪽 흰자 부분이 확장되는 면이 훨씬 넓어진 것을 더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이 조금 나와 있고 이걸 일부러 테이프로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눈 수술을 하고 나서 나일론 실을 쓰는데 뒤트임 수술을 할 때는 나일론 실을 쓸 경우에는 이게 점막이나 피부를 조금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흉터를 오히려 조금 더 두드러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부드럽고 연약한 실크라는 실을 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술 후 대략 1개월 후에 사진을 보시면 수술 효과를 확인을 해보면 좌우 눈의 폭이 수술 후에는 눈에 띄게 확장된 것으로 보이고요. 눈꼬리의 위치도 상대적으로 높았었는데 이것도 낮아지면서 조금 더 눈매가 선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좌우 눈꼬리의 위치가 다름으로 인해서 왼쪽 눈이 조금 더 작아 보이고 조금 더 높아 보였는데 이런 것들도 수술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대칭적으로 교정이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만으로 볼 수 없는 효과를 이 뒤트임, 밑트임 수술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눈동자 바깥쪽에 있는 이 흰자, 삼각형의 흰자, 이 모양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측면 사진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수술 전보다 수술 후에 눈동자 바깥쪽의 흰자 부분이 확실히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은 정면 사진으로도 충분히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수술 전에 좀 사나운 인상을 개선하고 싶은 분이었는데 수술 후에는 눈꼬리도 상당히 내려가고 그리고 눈의 길이도 상당히 확장이 돼서 선한 인상을 가지게 되셔서 상당히 만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수술 전에 내원하셨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요. 20대 여자분이셨고 코가 낮고 펑퍼짐하고 이것도 사실 복코의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복코의 유형은 보통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통 낮아서 코끝이 낮으면 그것 때문에 코가 넓고 펑퍼짐해 보여요. 그래서 낮은 코가 사실 복코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코끝의 피부가 두꺼운 경우는 사실 피부의 두께 때문에 복코로 보이는 경우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좀 많이 집중하는데요. 코에서 입술 내려가는 요 비순각 요 부위인데요. 요 각도가 좀 오목한 경우는 그것 때문에 복코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교정하는 것으로 거의 완성하게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비순각이 많이 오목한 경우는 아니었고요. 코끝에 피부가 좀 두껍고 코끝이 낮아서 복코처럼 보이는 경우였고요. 이런 경우 코끝에 피부를 좀 얇게 만들고 코끝의 높이를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복코를 교정하게 됩니다. 옆모습을 보셔도요. 사실 콧대가 많이 낮으신 편은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코끝의 높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더 코가 펑퍼짐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코끝이 오똑해 보이고 콧대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야 복코가 완벽히 교정될 수 있습니다. 수술 일주일째고요. 보통 붓기가 가장 심할 때예요. 전반적으로 입술 양 볼까지 붓기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콧대는 3D 프린팅을 이용한 실리콘 보형물, 코끝은 비중격을 이용해서 교정했습니다. 콧대는 원래 높이에서 2mm에서 3mm 정도 아주 미니멀하게 교정을 좀 했고요. 코끝의 높이는 최대한 화려한 느낌이 들도록 오똑하게 가져가면서 코끝의 피부까지 좀 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코도 교정되고 코끝의 높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좀 세련된 느낌이 나겠죠. 일주일째는 부어있기 때문에 조금 예상보다 높아 보이거나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자연스럽게 교정됩니다. 2주쯤 보면 이제 좀 선명하게 나타나는 콧대, 코끝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코끝 같은 경우 수술 전에 비해서 피부가 좀 얇아졌기 때문에 가벼워진 느낌이고 코끝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콧대에서 코끝까지 쭉 뻗는 굉장히 아름다운 직반버선 라인이 완성됐는데 코끝으로 올라갈수록 높이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정면에서 볼 때는 코끝이 얄쌍해져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4개월 정도 지났으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시기인데요. 수술 직후보다는 콧대와 코끝의 높이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느낌이긴 한데 제일 포인트가 됐던 부분은 코끝의 높이가 오똑하게 올라가면서 가벼워져 있는 느낌, 그리고 코끝의 피부가 얇아지면서 코끝이 얄쌍해진 느낌, 이런 2가지 느낌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환자분 일단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수술 전, 후로 다시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끝의 높이가 낮아서 그리고 코끝의 피부가 두꺼워서 복코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2가지를 교정하는 게 포인트였고요. 코끝이 올라가는데 콧대가 그거에 수반돼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정도까지를 원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중안면부, 특히나 코 주변에 라인이 스트레이트하게 좀 나타나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가지게 되셨죠. 옆모습 역시 콧대는 미니멀하게 교정됐고요. 코끝의 높이가 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코끝의 피부가 얇아지면서 좀 더 오똑해 보이도록 교정을 했습니다. 복코 교정이 사실 어려운 거는 코끝의 높이를 올리거나 비순각 교정하는 게 아니라 코끝의 피부를 얇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이 부분은 숙련된 의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중국 무슨 배우가 코끝 수술을 받았는데 코끝이 괴사됐던 사진이 있는데 이 코끝의 피부를 얇게 만들 때 혈액순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얇게 만들다 보면 정말로 괴사되기가 쉽고요. 괴사가 되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복코 교정은 필러 시술이나 보톡스처럼 그냥 가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복코 교정에 굉장히 숙달된 원장님께 받으셔야 됩니다. 왠지 복코면은 늑연골 사용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복코 같은 경우는 코끝의 높이를 충분히 올려야 이게 얄쌍해지거든요. 그래서 비중격의 길이가 짧은 경우는 늑연골을 사용하는 게 당연해요. 20mm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요. 20mm 이상 되는 비중격이 있다고 하면 그냥 비중격만으로도 늑연골보다 훨씬 더 높게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수술을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술 전에 CT를 찍고 내 비중격의 길이하고 모양, 각도, 상태까지 다 체크를 하고 내 코에 비중격만을 쓸지 혹은 다른 재료를 쓸지까지 정확히 고려하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퍼진 코는 코끝만 살짝 올려도 예쁠까요? 복코의 경우는 사실은 코끝만 교정해서 완벽하게 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이에요. 왜냐하면 피부가 두껍고 코끝이 낮은 경우는 사실 코끝의 높이를 충분히 올리면 올릴수록 사실 복코가 많이 교정돼 보이거든요. 근데 콧대는 놔둔 채로 코끝만 계속 올라가면 정말로 피노키오처럼 꺾이면서 코끝만 뾰족하게 올라가는 보기 싫은 모양이 될 수 있어서요. 코끝이 올라가는 만큼 콧대가 어느 정도는 수반돼서 따라와야 최종적인 모양이 예뻐지는 경우가 많아요. 퍼져 있는 정도가 적은 복코라고 하면 코끝만 수술해도 좋아질 수 있지만 코끝이 좀 많이 넓어 보인다고 하면 콧대까지 같이 교정하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
복코 성형으로 효과를 많이 볼 케이스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찰실을 제가 보통 진료할 때 그렇게 하는데요. 면봉으로 여기를 잡아당겨서 코가 얄쌍해지는지, 그리고 면봉으로 코끝을 이렇게 올려서 코끝이 얇아지는지, 코끝의 높이가 올라갈 때 내 코끝이 얇아 보이는지, 그 면봉 두 개를 이용해서 한 번씩 잡아당겨 보면 전혀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정확히는 원장님께서 보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코끝의 높이, 그 다음에 비순각, 그리고 피부를 얇게 보이게 했을 때 수술 후에 내가 효과가 있겠구나를 어느 정도는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후기 환자 사진이고요. 평소에 코끝이 좀 너무 둥글어 보이는 거랑 복코 느낌, 그리고 이제 코끝이 좀 처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성 콤플렉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병원에 오신 분입니다. 코 끝과 비주 부분이 많이 내려와 있고, 코의 시작점도 필러로 인해서 조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는 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인식이 됩니다. 중안면부가 상당히 좀 길어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덩달아서 이제 코도 좀 같이 길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얼굴을 세로로 3등분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세 군데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1대 1대1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1대 1대 0.8, 뭐 0.9대 1대 0.8 등등 이제 의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말하기는 하는데요. 다 공통점은 이 세 군데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코 성형을 할 때 이 비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 얼굴 비율은 생각을 하지 않고 라인이라든지 뭐 높이 이런 것만 집중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연예인들이나 좀 예쁜 인플루언서 분들 사진을 보면은 미간에서부터 이제 코가 딱 시작하고 얄쌍하게 빠지는 그런 코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높이면은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 사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진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미간에서부터 코가 높게 시작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콧대가 이제 얄쌍하게 빠지면서 라인은 거의 직선에 가까운 그런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얼굴형을 한번 보시면요. 이마에서부터 여기 눈썹까지, 그리고 인중, 턱끝까지를 보면은 어느 한 군데가 좀 특출나게 길거나 한 곳이 없고요. 세 군데 비율이 다 좀 비슷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의 높은 지점이나 눈꺼풀의 높은 지점, 여기서부터 코를 확 높이기 시작을 해도 보통은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눈꺼풀의 윗선이나 이제 쌍꺼풀의 윗선, 여기는 넘기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보다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마랑 붙은 코, 이제 아바타 코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런 코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지점은 좀 넘기지 않는 게 안전하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중안면부가 좀 긴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적절하게 이 시작점을 살짝 낮추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 아주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온 사진처럼 뭐 미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코끝도 올라가고 라인도 본인이 원하는 뭐 직선이나 직방, 뭐 거성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랑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본인 얼굴을 잘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코끝을 보면은 약간 좀 복코 느낌을 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콧볼이 넓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분은 콧볼이 그렇게 넓은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가려놨지만은 여기 눈 사이 거리랑 여기 폭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딱히 이쪽에 비해서 더 넓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넓어 보이는 이유는요. 이 부분과 코 날개를 이루는 이 부분에서 구분 짓는 선들이 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가 코끝이고 어디가 코 날개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실제로 넓지 않아도 좀 복코로 인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의 시작점, 여기를 조금 내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처진 비주를 여기 코 날개와 비슷한 레벨로 조금 올려주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긴 코 느낌에 대한 개선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얼굴 전체가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에 대해서도 개선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술 당일날 사진이고요. 우선은 콧등에 이제 필러가 좀 많이 들어있어서 필러는 일주일 전에 미리 녹이고 시작을 했습니다. 수술 후 2주차째의 사진이고요. 콧대에는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고, 코 끝에는 본인의 귀연골과 귀에서 채취한 근막 일부, 그리고 코에서 나온 비중격 연골을 사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아까 코의 시작점을 조금 내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미간 부위에는 붓기가 좀 남아있는 상태라서 그게 눈에 많이 띄지는 않는 상태고요. 3개월째는 확실히 이제 좀 붓기가 빠지면서 코의 시작점이 이제 수술 전보다 많이 내려와 있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3개월째 정면 사진 비교입니다. 코도 콘데 우선 이제 얼굴이 조금 짧아졌다는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네요. 코의 시작점을 수술 전에 비교해서 조금 더 낮췄고요. 처져 있던 비주와 코끝은 조금 더 넣어줌으로써
수술 전에는 코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인식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수술 후에는 대략 이 정도에서 이 정도로 좀 인식이 되고요. 이제 얼굴을 3등분으로 나누는 거에 있어서 원래는 중안면부가 이제 상당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길어 보였다라고 하면은 수술 후에는 이런 세 군데의 비율이 훨씬 더 비슷해진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확대를 한 사진인데요. 코의 폭을 뭐 엄청 줄이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코끝과 코날개가 좀 구분이 잘 안 가는 부분들을 단순히 좀 이렇게 구분만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으로 복코 느낌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라인이 전반적으로 울퉁불퉁하고 콧대가 많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요. 코끝은 전반적으로 너무 둥글고 비주와 코끝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술 후에는 직선 라인에 가깝게 그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했고요. 이제 코끝 부위에 이제 처져 있던 비주와 뭉툭했던 부분들도 다듬어서 전체적으로 좀 날렵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다듬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개개인마다 얼굴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본인 얼굴형이랑 다른 그런 연예인들 사진이나 이런 것만 찾아보고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그 코를 갖다 붙여버리면은 오히려 얼굴이 너무 길어 보이거나 코만 좀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본인이 마음에 드는 그런 연예인들 코나 이런 사진들을 많이 보고 연구를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자기의 얼굴형을 먼저 좀 파악을 하시고 내가 어디 부분이 좀 긴지 짧은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재수술 없이 한 번에 본인 마음에 드는 예쁜 코 가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